최근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 본격 조사에 들어갈 거라는 보도도 쏟아졌고요. 요 사건을 한국 언론이 말하는 거에 의거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방시혁 씨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에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에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하이브 주식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상장 후에는 그 계약에 따라서 수천억 원의 차익을 나눴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장 심사나 금융당국에 해당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참고로 방 회장은 귀국에 앞서서 하이브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금융당국 조사 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죠. 문제는 이런 기사들만 읽어서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자료를 찾아 읽고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이 영상에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정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안들을 보면서 방시혁 씨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걸 정리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방시혁 씨 재산이 몇 조가 되는 자산가인데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잘 먹고 잘 사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덕질하기에도 바빠서 그럴 시간과 여유도 없고요. 다만 이번 사태를 이렇게 헤드라인만으로 몰아가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이 언론과 그리고 악플러들의 방식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방시혁을 하나의 본보기로 때리려는 듯한 분위기 역시 납득하기가 어려웠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린 건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팬들과 그리고 직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소속사가 혹은 내가 일하는 회사가 혹은 내 가족이 일하는 회사가 이렇게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 관련 컨텐츠 만들기도 바쁜데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려서 결국 드디어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을 보기도 전에 혹은 뭐 영상 초반만 보고 이러한 댓글들을 남기고 가실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 중에 영상 보고 계시다면 이 템플릿 참고하시고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말씀드렸다시피 기사 몇 편만 읽어서는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찾아 읽고 흐름을 정리를 했는데 특히 자본시장 전문 매체인 더 벨과 딜 사이트의 유료 기사들이 그 구조와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참고를 했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Q&A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왜 고발당한 것인가? 증권선물위원회 줄여서 증선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하이브가 상장, 그러니까 IPO를 하기 전에 방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 거죠. 그러자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았고 그걸 방 회장이 연결된 사모펀드가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IPO가 성공을 하자 그 주식 가치가 껑충 뛰어서 약 4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게 증선이의 시각이고요. 그럼 여기서 기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선이가 말하는 기망이 뭐냐?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걸 믿게 만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걸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IPO가 늦어질 것처럼 보이게 해서 투자자가 주식을 팔도록 만든 것이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업계에서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파는 건 속아서가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B 인베스트먼트는 펀드 만기가 다가왔고 마침 자기 회사 상장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하이브 지분을 세컨더리 마켓에서 매각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실제로 LB 인베는 하이브 측에 먼저
매각 의사를 밝혔고 이후 상장에 성공하자 빅히트 투자로 1,000억 원을 벌었다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고요. 레전드 캐피탈의 경우에는 펀드 만기와 그리고 LP가 이게 제 기간 투자자인데 요 매각이 압박이 겹쳤고요. 그리고 알펜루트는 라임 사태로 환매 위기에 물려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들 자발적으로 빅히트 혹은 하이브 주식을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선이는 최근에 발행한 보도 자료에서 방시혁 씨가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 언론에서 표현한 거는 매우 다릅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같이 IPO 상장이 없을 것이다.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증선이는 요거를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두고 딜 사이트에서는 증선이가 이 표현을 바꾼 것을 두고 매우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계획이 없다 하고 그리고 상장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 혹은 불투명하다 요 간극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고요.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언아웃과 풋백 옵션입니다. 이게 언아웃과 풋백 옵션이 뭐냐? 언아웃은 투자를 성공했을 때 경영진이 수익의 일부를 받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풋백 옵션은 IPO가 실패를 할 경우에 경영진이 투자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계약입니다. 요 사안에 있어서요. 방시혁 씨 그리고 하이브 IPO 이 사안에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선이는 방 의장이 언아웃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위험과 리스크와 보상이 세트로 걸린 흔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이 짝을 이루는 업계 관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장 후 개미 투자자들이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손해를 봤다는 이런 질문 혹은 시각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상장 첫날에 주가가 급락을 한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공모주 시장에서 흔히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 실패 후 하락이 꽤나 흔했고요. 하이브의 유통 가능 물량 비중도 낮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례적인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고요. 영상 말미에 이 부분을 또 다뤄볼 건데 실제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등을 봐도 주가가 뚝 떨어졌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그 주식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따상 후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피해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초기 투자자 LB인베스트먼트와 신규 투자자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 양쪽 모두에 출자를 했고요. 상장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접 주식 매매로도 차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국민연금이 참고로 투자를 꽤나 잘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유용하고요. 자, 이스톤 P라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왜 자주 언급되느냐? 방 의장의 오랜 측근인 김중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 CIO입니다. 이분이 설립을 주도했고 이 펀드가 방 의장과 언아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풋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은 이 관계, 방 의장과 그 김중동 씨와의 관계와 계약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씨 측은 지분 거래 이후 임원으로 합류를 했고 경영 참여는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스톤 1호와 펀드 1호와 2호가 나눠져 있는데 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1호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에 세워졌고 내부 임원 지분 정리용이라서 언아웃이 없이 풋백만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부 임원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맞다면 최유정 부사장, 최유정 씨가 급하게 지분 모두를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거를 사주기 위해서 이 펀드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펀드 2호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에 세워졌는데 그때 그 사이에 BTS의 위상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성공을 크게 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서 투자 경쟁이 치열해졌고 언아웃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차이를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중동 전 CIO 관련 논란이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사실 기사만 읽으시는 헤드라인만 읽으시는 분들은 김준호 씨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이스톤 PE까지도 알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아마 궁금해하지도 않을 건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손이가 방 이장과 지인 공모로 펀드를 설계했다고 의심을 하는데 김중도 씨 같은 경우는 당시 하이브 내부에 보직이 없었고 운용 주체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한 지인 관계로 내부 공모를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 사건은 법정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게 법원까지 가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정말 기망이었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거래였는지로 결론이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자본시장 특화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손이 결정과 별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관계된 거래에 합법적이지 않은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 유죄 선고를 하는데 불법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를 하는 거죠. 실제 증손이 판단 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방 의장이 소명한 정황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논란은 결국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법조계는 사안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좋기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사태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Q&A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실관계를 차분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도 온라인 댓글창과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죠. 짧은 기사, 제목 혹은 몇 줄짜리 요약만 보고 마치 이 모든 사안을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맥락이 잘려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한 흔한 악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제대로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말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부분이 잘못 이해된 건지를 한번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많이 보이는 게 이러한 주장입니다. 방시혁이 투자자들 다 속이고 돈 챙겼잖아. 그런데 사실 주요 기존 투자자들 이를테면 그리고 요 내용들은 아까 Q&A 부분과 살짝 비슷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투자자들 이를테면 LB 인베스트먼트나 알펜루트 같은 곳은 하이브 지분을 팔면서 수백억에서 수백 퍼센트에서 수천 퍼센트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어디죠?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하이브 지분을 65억 원에 확보해서 1,150여억 원에 팔았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에요. IPO 전에 하이브 주식을 판 분들인데 무려 1,151억 원에 팔았고 투자 수익률이 1,671%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잭팟들이었고요. 게다가 일부 펀드는 펀드 만기 그리고 유동성 위기 같은 사정 때문에 스스로 매각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펀드 청산 기한이 다가오면서 하이브 지분 매각 의사를 먼저 밝혔고요. 여기는 2018년부터 하이브 측에 지속적으로 지분 매각 요청을 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알펜루트 자산운용 역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투자 자산의 정리 덕분에 이 위기를 넘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임 사태였죠.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서 환매 사태를 수습을 했는데 지분 매각가가 500억에서 6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고 투자금 대비 167%에서 22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존 투자자들이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말하는 피해와 달리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꽤나 제한적이죠. 왜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스스로 매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 투자자들을 속여서 주식 싸게 사들인 게 아니냐. 이미 상장 뻔히 준비 다 해놓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의 매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사정이 명확했습니다.
뭐 어떤 펀드는 펀드 만기일이 다가왔고 어떤 곳은 본인들의 기관 투자자의 매각 압박을 받았고 또 다른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라임 사태로 환매 위기에 몰려 있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스스로 지분 매각을 택한 거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도 이 기존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했거나 소송이 없었다는 점이 이 속였다는 주장과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이게 갑자기 터진 거고요. 터졌다기보다도 약간 이거는 지금 영상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안 할 것처럼 말한 건 사기 아니냐? 사기 맞다. 이러한 의심도 있는데 당신 2019년 11월은 비전 펀드 투자 협상 중이었고요. 빅히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방시혁 씨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IPO가 아니라 비전 펀드 누구죠? 손정희 씨의 비전 펀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 투자를 받는 게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IPO는 2020년 1월 주관사 선정 후에 본격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PO가 확정되지 않은 상장 계획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건 업계 관행인데 요거를 허위 발언으로 단정하긴 어렵죠. 업계 관계자는 상장 절차 진행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섣불리 상장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라고 말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고요. 자, 또 투자자들 손해는 없어도 더 벌 수 있었던 기회 날린 것도 손해다. 뭐 요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말하는 손해는 현실에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뜻하는데 그때 안 팔았으면 더 벌었을 텐데 라는 기회 비용일 뿐 사기죄나 부정거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 투자자들이 당시에 큰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던 거죠. 왜냐? 이분들이 매각한 차익만 해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주 매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등장하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부분이 더 훌륭한 차익에 대한 기회 비용을 손해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 모든 투자사의 운용력들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혹은 악플, 투자자들이 손해는 안 받더라도 더 벌 수 있었던 기회 날린 것도 손해지라고 지적을 하는 건 좀 웃긴 악플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들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언아웃 계약 관련 주장이죠. 그러니까 언아웃으로 수천억을 나눠 먹은 건 누가 봐도 부당이득이다라는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방시혁 4천억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언아웃은 사모펀드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성공을 하면 경영진도 보상을 받고 그런데 실패를 하면 풋백 옵션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풋백 옵션은 상장에 실패한다? 그럼 방시혁 씨가 이 투자자들의 하이브 주식을 몽땅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죠. 결국 본인이 져야 될 리스크인데 요거를 기업을 믿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믿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짊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번 계약도 이 언아웃 계약도 투자자 쪽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방시혁 씨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게다가 위험, 리스크와 보상이 세트로 묶여 있었던 계약이었고요. 자, 그런데 언아웃 계약을 숨긴 건 명백히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공시 관행상으로 특정 주주 간 이익 배분 계약은 필수 기재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러니까 당시 빅히트가 상장 주관사 플러스 대형 로펌 여러 곳과 검토를 한 뒤 미기재를 결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말에 한국경제가 이걸 먼저 터뜨렸죠. 당시 당국이 말한 게 이게 당시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땐 좀 긴가민가하지만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말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아무래도 법원이 이 중요 사항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IPO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수차례 검토를 통해 해당 계약이 특정 주주 간 계약으로서 다른 주주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으로 당시 거래소의 심사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해되지 않는 판단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톤 PE라는 게 등장하는데 펀드 1호에는 언아웃이 없는데 2호에는 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짠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다르고요. 1호는 공동 창업자 최유정 부사장의 지분을 급히 정리하려고 만든 스페셜 펀드라서 조건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해줬고요. 근데 2호는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뒤 조성된 정규 펀드라서 투자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그래서 표준 조건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상황이 다른 걸 단순히 비교하면 좀 맥락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또 증권신고서에 계약 내용 안 쓴 거에 대해서 이걸 숨긴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다뤘었죠. 일단은 실제로는 이미 유통 가능 주식수를 기재를 했고 IPO 주간사에도 계약 내용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 교란이 되려면 이 미기재 그리고 시장 혼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거지는 게 인물관계 의혹인데 요 김중도 씨도 아까 등장했었죠. 짜고 펀드 만든 거 아니냐는 건데 김 전 CIO는 펀드 조정 당시에 하이브 내부 보직이 없었고 직접 운용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도자는 별도의 펀드 매니저였고 자금도 외부에서 조달이 됐고요. 단순히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공모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 속이려고 지정감사 신청한 거 아니냐. 이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요 주장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정감사 신청이 그러니까 지정감사를 신청을 했다는 건 IPO에 진지하다 계획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방시혁 씨가 한 게 아니라 기존 주주의 요청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시혁 씨를 비판하는 그러한 논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기존 주주들이 요청을 해서 지정감사를 신청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요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 법 적용 문제인데 자시법이라고 하죠.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이다. 이게 한국 언론, K언론에서 그 방시혁 씨를 다룰 때 많이들 덧붙이는 건데 그래서 불법이 확실하다. 불법 확정이라는 말도 많죠. 근데 178조는 원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인데요. 이번 건은 소수주주 사이의 사적 계약이었죠. 그리고 허위 정보를 시장 전체에 퍼뜨린 것도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178조의 보호 대상을 시장 전체의 공정성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다수의 시각이 이러한 맥락에서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의 기망의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증손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178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178조는 본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특정 주주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라고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상장 이후로 넘어가면 상장하자마자 개미들만 손해봤다 이런 주장이 나오죠. 물론 첫날 하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모주 시장에서 따상을 한 이후 급락은 매우 흔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유통 가능 물량 비중도 낮은 편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끝없이 하락을 했죠.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회복을 하는 경향이긴 하던데 아무튼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첫날 급락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아주 급격하게 다시 상승을 했죠.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 42만 1,500원까지 올랐고요. 물론 아직 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죠. 그 뒤에 또 이제 조정을 이루어지긴 했으나 따상 이후에 급락을 하고 비교적 빠르게 회복을 했다. 다른 당시에 핫했던 공모주들과 달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연금 돈까지 날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초기 그리고 신규 투자 모두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주장과는 엇갈리는 내용이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시혁 씨 혹은 BTS를 좀 타겟팅하는 그러한 악플도 있는데 BTS 성공이 운빨이었다. 그걸로 IPO 뻥튀기를 한 거다. 상장 가격을 뻥튀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BTS는 2년 연속 빌보드 1위 그리고 월드 투어 100만 명 이상 동원을 했었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가 없지 않나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아웃으로 번 돈으로 박시호 씨가 미국 저택을 사서 사치에 부린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천억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돈을 2,100억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2,100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때 당시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네, 전직 임원들이 700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그 LA에 저택을 구매했는데 요게 하이브 아메리카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작업 그리고 네트워킹 거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어디죠? 딜사이트라는 기사에서 좀 다룬 부분인데 방시혁 씨가 딴 따라가 돈 벌더니 결국 법망에 걸렸네. 이러한 표현이 만약에 있다면 뭐 사실관계와 무관한 감정적인 그런 접근법이고 법 적용 여부는 결국 업계 이력과 무관하게 계약 구조와 시장 영향으로 판단이 되죠. 그런데 혹자는 방시혁 씨가 음악인이기 때문에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계에서 빅3가 아닌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물론 밑바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혹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넘버 원까지 올라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시기 질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크나큰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게 방시혁 씨가 아니더라도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약간 몰아가는 이런 형식. 게다가 뜯어보면은 아까 법조계의 시각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데 그런데도 이 한국 언론들과 악플러들이 이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이 매우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뜯어보면 단순히 기사 제목이나 댓글로 접한 것과 실제 정황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볼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방 의장이 상장 지연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둘째, 언아웃 계약 미공개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기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유죄 혹은 무죄 판단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 언론들의 다수는 벌써 방시혁 씨의 무기징역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데 법조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법원에서 진행이 되면 유죄 판결을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시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사실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보셨듯이 간단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 금융구조, 그리고 상장이라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몇 줄짜리 기사 헤드라인만으로는 본질에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바로 그 이유로
여론을 조성하기가, 엄프를 하기가 매우 쉽죠. 어떻게? 방시혁 씨와 하이브를 타겟팅하고자. 다른 건 안무랑궁, 헤드라인만 중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한동안 방시혁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자료가 이제 뭐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분들, 게다가 그 뒤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버티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모두가, 언론을 포함해서 모두가 좀 더 차분하게 사실을 바라보고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뭐 이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런 댓글들을 쓰는 세력 혹은 개인들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네, 이거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팩트나 자료가 나오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달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는 대다수가 영어 영상일 텐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은 한국어로도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선택된 소수의 구독자분들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주말, 소중한 주말 보내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